사연은 쓰니님의 돈을 탐내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 선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모바일로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발 누구 말이 맞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랑 남자친구는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28살, 남자친구는 29살, 연애 기간은 6년 반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똑같이 빠른 년생이고요. 같은 과, 같은 단대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했고요. 그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살에 입학해서 23살 되던 해에 졸업했고 바로 23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분야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석사학위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원에 입학해서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프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4천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평균 3,200에서 3,300 정도?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25살에 바로 취직했으며 현재 연봉은 4,100입니다. 둘 다 가정 형편은 비슷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않고 지방이라 서로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모은 돈 똑같이 8천입니다. 아, 저는 9,500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삼촌이 준중형 차를 한 대 뽑아줬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장가가기 전까지 10년을 함께 살았고 장가가기 전에 차를 뽑아준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희 집에 살 때 생활비를 안 내고 그냥 살았는데 방이 남기도 했고 막내 외삼촌이라서 엄마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그 대신 굵직한 것들을 해줬지요. 예를 들면 컴퓨터 바꿀 때 한 번씩 큰돈 들여 좋은 걸로 바꿔주고 소파나 식탁, 크게는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 바꿔야 할 살림이 있으면 삼촌이 알아서 바꿔주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삼촌은 자영업을 해서 벌이가 꽤 좋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 삼촌이 장가가기 전에 차를 사줬고 지금의 외숙모인 삼촌 여자친구도 다 알던 상황에서 일절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용품 선물해주고 주유권 선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숙모에게, 특히 숙모에게 참 고맙고 지금도 저랑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면 삼촌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하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삼촌은 큰아들 하나에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의 자식들, 즉 동생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놨고 그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돈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입장이 나뉩니다. 남자친구 모은 돈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억 5천 아파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위해 1억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모아놓은 1,500만 원은 삼촌네 조금 주고 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여행 다녀오려 합니다. 삼촌 사업이 예전만 못한데 아들, 딸은 3명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라 힘든 눈치입니다. 더 모아서 주고 싶었지만 미리 주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왜 1,500만 원을 굳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냐는 돈을 더 보태서 결혼할 때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모으면서 제 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너는 모은 돈이 9,500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자친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자기 나름의 양보라고 하면서 500만 주고 1,000은 결혼자금에 보태라는데 아니 막말로 제 돈을 왜 남자친구가 가타부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채울 혼수 포함해서 나머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자기도 2억 3천 아파트 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2억 3천 아파트 하고 2천 남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하던가 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씩씩거려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타협점을 찾을 문제인가요?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올려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에 앞뒤 제대로 맞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새벽에 술 마시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 썼던 글이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남자친구가 해온다던 아파트를 욕심낸 적 없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전 남자친구와 같이 글을 작성하느라 이래저래 자세한 상황을 적지 않았고 지금 다시 보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적어보자면 전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아파트 정도는 할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할 만큼 돈 많이 모았냐고 나는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과소비도 없는데 8천? 이러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제 평균 연봉 알고 있고 더 잘 벌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500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 전에 엄마와 둘이 얘기하던 중에 나온 금액입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 가야 하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고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아빠가 이렇게 준다고 했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엄마도 5천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아직 오빠와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으로요. 저렇게 전 남자친구가 아파트 먼저 이야기하고 저는 8천에 1,500 플러스 아빠 1억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2억 5천 아파트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2억 5천 아파트는 제 돈이 다 밝혀지고 다음에 들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집은 해가야 된다고 했으니 집은 자신이 할 거라고 했으며 아빠가 전세 내주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무리되면 그 아파트도 있다고 그냥 다투고 서로 감정 상하며 이야기하던 와중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론은 남자친구는 2억 5천 아파트가 거의 자신의 자존심인 마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는 차 이야기도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차는 없고 필요할 때 어머님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혼하면 당분간 제 차를 굴리고 전 남자친구의 드림카를 사기로 했었죠.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미래 계획하듯 웃으며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전 남자친구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느라 자세히 구구절절 쓰지 않았고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들을 위주로 썼던 것 같네요. 또다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얼굴도 모르는 제가 남긴 글에 간혹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집은 욕심내면서 돈 1,500원 포기 못하는 몰상식한 여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핥히네요. 여러분, 위로와 조언, 희망적인 이야기들, 어리석었다는 비판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욕설 섞인 무자비한 비난은 속상하네요. 모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느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화이팅 하세요. 후기입니다. 제가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글을 올리고 이틀 후에 함께 글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글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쁜 놈 되니 좋냐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분명 같이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다. 선택은 오빠가 해라. 혹시 나보다 돈을 더 들여 결혼하는 것이 싫은 것이면 똑같이 해도 되고 굳이 아파트를 해오겠다면 명의도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사람들 말처럼 똑같은 돈 들고 반반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돈을 공개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고 6년을 넘게 만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라서 믿음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에게 대한 욕도 아니었고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딱 하나 외삼촌 내외가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 것 같다는 내용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정리해 본 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을 무시하지 못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이 문제만 아니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율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가끔씩 그 돈 줬어? 아직 가지고 있지? 라는 추궁만 할 뿐. 저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직 곧 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언제 대답할 거야?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아직 입을 닫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고 외삼촌과 숙모의 결혼기념일쯤 1,500만 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에게 듣기로 삼촌네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통장을 포장하여 드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당연히 절대 받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셨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숙모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삼촌은 베란다로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 숙모는 다음에 언젠간 꼭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깝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1,500만 원 뿐이라는 것이 미안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역시나 돈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눈치를 챈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었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연애 기간 중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알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고 쉴 틈 없이 화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벙쪄 있다가 정신이 들자 정이 떨어지더군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분명 나는 최대한 배려하려 했고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와 결혼에 대해 조율하여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섰지만 집에 오니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많이도 울었네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을 매달려서 한 번을 더 만났네요. 그제서야 하는 말, 그냥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이 떨어지니 이제와 저렇게 이야기하는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자기 본심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래? 라는 생각뿐. 같은 말 하기 싫다. 헤어지자. 이제 너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 이미 없다. 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도 삼촌과 숙모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졌거든요. 그 사람 엄마에게도 문자가 오고 그 사람에게도 문자가 오고 내용은 뭐 다시 만나자. 너랑 못 헤어진다. 만난 시간이 쉽게 잊혀지냐. 결혼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 엄마는 네가 내 며느라가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내 아들이 모자랐다. 본래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이 돌아버린 자식이 엊그제 삼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삼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잊지 못해 힘드니 술을 사달라고 하여 둘이 술을 마셨고 거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 때문에 속 썩은 듯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저와 이야기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어제 토요일날 삼촌과 숙모가 불러서 가보니 밥을 차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에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자식 욕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혼자 집에 오면서는 울었네요. 제 시간들이 아까워서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판에 글을 올렸던 게 생각나서 몇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술도 마셨고 핸드폰으로 쓴 탓에 제대로 써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는 6년이 넘는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행여나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 때가 생기면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리라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네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더더욱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따뜻한 춘삼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을 다 받은 아주버님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라 하길래 독설과 함께 연을 끊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산은 아주버님이 전부 받았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리니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잘 해결되긴 했지만 가끔은 열이 뻗쳐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도 하네요.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는 하나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좋아해서 적어도 둘은 낳으려고 했는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만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결혼했어요.
아주버님네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해보니 1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어릴 때라 별 생각 없었다고 해요. 시아버지 재산은 전부 아주버님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재산에 대한 미련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차별받고 자란 것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신혼 때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도 안 하길래 제가 마음에 걸려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차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서 뭐 하냐고요? 아주버님이 싱글이고 홀시어머니인데 찾아뵈면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정이 없는 사람 같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점점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형과 차별받고 자란 차남의 상처, 집 재산 하나 못 받고 모든 재산 물려받은 형은 동생 앞에서 자기 돈 자랑을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댁에 잘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서 어떻게 시댁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것저것 챙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자기가 힘들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처가에만 집중하고 살자 말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더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남편이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점점 알게 되었죠. 장남과 차남 차별이 해도 해도 너무한 집안이고 장남이 잘 살아야 차남도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댁이라는 것을요. 아주버님은 뭘 해도 잘한다 잘한다 했고 사업을 말아먹어도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모든 재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생인 남편에게는 항상 말하길 형에게 잘해야 한다. 형 도와줘야 한다. 너보다 형이 먼저다. 너는 너 스스로 해야 한다. 이런 소리만 하셨답니다. 형이란 사람은 뭘 해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니 점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알기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정도로 여기게 되었겠죠.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대학에 번번이 떨어져서 사수를 했고 남편은 한 번에 붙었지만 형도 못 간 대학을 네가 가면 형 체면이 뭐가 되냐며 집안 망신이라 하셨대요. 갈 거면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알아서 다니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겠다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린 그날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남편이 가장 아끼던 기타를 부숴버리고 옷가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형이 있나요? 시댁에서 정말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남편은 건설 현장, 고깃집 불판 닦기 같은 돈 많이 주는 힘든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휴학도 2번 했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은 가족에 대한 미련을 접었대요. 악착같이 살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혼자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오빠같이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제 말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지킬 것이고 내 남편 더 이상 아무도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시댁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형을 욕보이는 짓이라더군요. 요물 같은 게 아들을 꼬셔서 형보다 먼저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나쁜 년이라 욕하면서 제가 사가지고 간 선물을 저에게 집어던지셨죠.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우리 결혼식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예정대로 결혼할 것이니 누구 하나 숨 먹는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 소리소리 지르고 제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잠깐만 다녀왔습니다. 그때 심통이 나 있는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자식된 도리로 며느리 데리고 한 번은 왔는데 이젠 더 이상 기대 말라고 말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끌고 바로 나왔습니다. 명절에는 친정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면 안 된다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남편은 짓궂게 구는 장인어른이 너무 좋대요. 자기를 예뻐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안 문제로 시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저도 가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남편은 가서 좋은 꼴 못 본다고 그냥 집에 있으라 했지만 제가 우겼어요. 우리는 부부이고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수술도 받고 하셨대요. 아주버님 내외가 맞벌이라서 간병인도 불러보고 자기들도 하느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치매 초기 진단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지 않냐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 당분간 저희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늙었고 몸도 성치 않은 곳이 많다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너희가 어머님을 모시면 다달이 돈을 주겠다.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엄마도 나도 너를 용서 못하지만 그래도 형제라 생각하고 연락한 것이라고. 결혼 전이나 후나 너는 자식으로서 도리 한번 제대로 했냐. 재수씨도 결혼하고 이렇게 시댁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은 며느리로서 최악이다. 며느리 도리도 하나 안 했는데 엄마는 며느리라고 보고 싶단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너희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살펴보니 눈이 빨갛게 돼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너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너 혼자 다 누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유산까지 네가 다 처먹었는데 이제 와서 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 버리려고 하냐고. 내 남편 자식 취급을 받았어야지 자식돌이를 하지 않냐고. 나 인사 왔을 때 내가 사온 선물로 얻어맞은 며느리인데 내가 미쳤다고 며느리돌이를 하냐고. 내 남편 건드리는 것들은 부모 형제가 됐더라도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유산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것이고 네 배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 엄마 수발은 네가 들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 남편 매치나는 내가 풀어줄 테니 행여라도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쓸데없는 생각 마시라 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싶지만 생각해보고 장례식장에는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일 아닌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내 남편 데리고 이사 갈 것이고 연락처도 바꿀 테니 그리 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재산에 대한 유류분 신청도 할 것이니 변호사를 통해서나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던진 선물에 맞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저의 손을 잡고 나왔던 남편처럼 저도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을까 봐서 남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티를 안 내려고 이악 물고 버텼어요. 침울해 있던 남편이 며칠 지나고 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에게 고맙다 한마디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터져버려서 소리소리 지르며 울었네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 울면서 남편에게 할 말은 했어요. 내 남편 내가 지킬 것이라고요. 오빠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요. 오빠에게는 나와 아이가 있고 친정 식구들도 있으니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이날도 남편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을까 봐요. 다신 안 보겠다느니 유류분 신청이니 하며 제가 남편 대신 큰 소리를 치고 왔지만 앞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렵니다. 우리 남편 절대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기가 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강한 태도를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댁에 대응하는 것은 제가 하려고요. 남편 위해서 제가 나쁜 년 되는 거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 해서 예비 시댁을 뒤집어 엎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로 꿈에 부푼 마음으로 지내던 예비 신부였어요. 예비 신랑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남친이라고 할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 예정이었고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양가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좋게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 결심을 한 사람이니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대했고요.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호흡곤란이 심하게 온 적은 없지만 온몸이 가렵고 때로는 숨쉬기가 좀 불편한 증상도 나타납니다. 남친도 알고 있고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유념해서 메뉴를 고르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조개가 들어간 된장국을 저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막말하고 파혼하겠다 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귀엽게 봐주셨고요.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엄마는 진수성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음식을 잘해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아요. 예전에 식당을 했었는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아쉽게도 그만두셨지만요. 남친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남친 집에 가면 별다른 음식 같은 것은 없었어요.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는 불만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 나름의 손맛이 있으셔서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간이 좀 약한데 남친 어머니의 손맛은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친 집에 놀러 가면 함께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친 어머니는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단비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희는 양가에서 똑같이 결혼식에 5천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5천으로 선을 그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남친과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똑같이 5천을 말씀드리라 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모은 돈도 거의 비슷했어요. 남친이 좀 더 많기는 했지만 몇백 정도 차이였습니다. 근데 남친 어머님이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멍해 있는데 예비 시아버지 형제들이 많은데 백식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못 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이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예단 얘기를 꺼내실 수 있는지 좀 어이도 없고 남친 아버님도 계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리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남친과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 자기 엄마가 예단을 원하나 보지 하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니 내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에게 예단은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남친은 알겠다고 했는데 씁쓸한 표정이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이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 집에 갔다가 난리가 났었네요. 퇴근해서 남친과 만나 남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놓여져 있는데 좀 비린 냄새가 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조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국을 안 먹었죠. 남친이 어머님께 말씀을 안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밥 먹을 때 국을 잘 먹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저에게 그랬냐고 하시면서 국물은 괜찮다고 하시더니 국물이라도 떠먹으라 하셨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 들어간 것은 국물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다른 반찬과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국물이라도 먹으라며 억지로 저에게 먹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했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잘 피해가며 먹고 그랬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하니 너무 황당했어요. 남친이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말리셔야 할 텐데 남친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뜬 숟가락이 제 입 가까이 와서 제가 남친 팔을 밀었거든요. 남친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색을 하고 꿍한 표정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기껏 음식을 해주었더니 안 먹는다고, 남친이 먹여주는데 성의를 무시하고 팔을 쳐서 국물이 다 튀게 만들었다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남친 하는 말이, 어떻게 너 생각해서 한 음식을 한 입을 안 먹냐? 였어요. 남친 부모님 앞이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오빠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국물은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친 어머니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뭘 그렇게 오버를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니 한 입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네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오빠가 알려드렸으면 될 일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내 목숨보다 어머님 성의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더군요. 내 목숨 내가 지키려 이런다고 했어요. 무식해서 이러는 건지 작정하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이틀 뒤에 남친이 톡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묻길래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남친 어머니한테도 톡이 왔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어른들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데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무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것이냐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가 봐요. 고집이 센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남친에게 전화한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네요.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내 목숨을 걸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만글에 아내의 반정글이 올라온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이프 아이디고 와이프가 봐도 상관없으니 와이프 보라고 씁니다. 술 한잔 마신 상태입니다. 지금 아기가 약 8개월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딸 낳고 몸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싸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아기 낳고 내 몸은 완전 병신이 되었다 이니까요.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육아도우미 불러서 그때마다 와이프는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도수치료에 한의원에 찜질치료에 그동안 운동도 전혀 할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는지 얼마 전부터는 산후요가를 끊더군요. 그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대고 있으며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를 위해 적지 않은 그 돈을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저에게 전혀 고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다고 합니다. 애 낳고 와이프 한 번도 아이 목욕시킨 적 없습니다. 손목, 허리, 무릎 다 나간 상태라 일 끝나면 항상 제가 목욕시켰고 아이 아플 때마다 꼬박꼬박 병원 데리고 다녔습니다. 본가는 멀고 처가는 같은 지역이라 가까운데 장모님과 처남에게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 잠 못 자가면서 일합니다. 운전하는 사업합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 여튼 혼자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돈 한두 푼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와이프한테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와이프는 못하게 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유독 심하게 굽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술 먹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꼬박꼬박 지킵니까? 허구한 날도 아닌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술 먹고 두세 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저는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오랜만에 지인과 술 약속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처가 식구들 데리고 1박으로 놀러 갔다 와서인지 와이프가 쿨하게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아기가 장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장모님 불러 응급실을 간 모양입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 하더군요. 장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12시 넘어가니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애 자지도 않고 계속 우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고 뭐하냐고요. 부랴부랴 들어가니 애는 잘만 자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쇼했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적당히 하랍니다.
애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으면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야지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제가 그냥 이혼하고 백수랑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애만 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올인을 합니까? 또 시작입니다. 애 낳고 병신이 되었다는 얘기 지겹습니다. 싸울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몸으로 뭐하러 사냐고 했습니다. 그 병신된 몸 고쳐주려 열심히 병원비 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려 하고 밥 한 번 해달란 소리 안 했습니다. 다른 집 와이프는 애가 있어도 잘만 밥 차려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밥 차려준 적이 손에 꼽습니다. 저 그래도 뭐라 한 적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아서 먹었으니까요. 한바탕 싸우고 도무지 집에 있기가 싫어 다시 나가려는 거 와이프가 애 아픈데 어딜 가냐고 막네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에 애 자지러지게 울면 자기는 감당 못하겠답니다. 힘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악에 받쳐 자꾸 힘으로 맞서네요. 대책 없습니다. 결국 와이프 뜻에 따라 집에는 있는데 화가 풀리질 않네요. 왜 제 시간을 안 주는 걸까요?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 입장문입니다. 이 글의 와이프인데요. 욕을 아주 디립다 먹으라고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글을 싸질렀네요. 에휴, 제 아이디고 여기 자주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 애 낳을 때 어느 산모나 그렇듯 고생을 아주 미친 듯이 했어요. 왜 의사들은 본인이 봤을 때도 힘든 상황인 걸 알면 빨리빨리 수술로 돌려야지 무리하게 굳이 자연분만을 강행할까요?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에 목숨 거는 병원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몇 시간을 아이가 걸려 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거의 기절 직전에 의사가 억지로 아이를 잡아서 꺼냈습니다. 그 바람에 저 회원부 다 망가졌고요. 회원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입원 생활에 그냥 몸이 아예 병신이 되더군요. 저는 분명 자연분만인데 제왕한 산모보다 훨씬 더 오래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퇴원 후에 조리원에 갔고 조리원 생활 끝난 후에 집에 왔지만 몸조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예 누울 수 없는 허리, 신생아조차 들기 힘든 손목,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무릎, 산후도우미를 불렀는데 올 때마다 저는 쉬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했고 몸은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 마냥 아프고 쩔뚝이는 다리로 겨우겨우 치료받으러 가서 매일 울었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제왕절개만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되었을 텐데 내 말은 개나 줘버리라고 무시한 의사나 무조건 자연분만하라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치료를 받아도 집에 와서 제대로 잠 못 자고 신생아 먹이고 돌보고 하면 몸 상태는 도로아미 탑을 대고 손목이 설거지조차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남편이 저 대신 늘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고마웠는데 그 당시 정말 그것만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말로 상처를 너무 줬었거든요. 제 몸이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혼자서도 쩔뚝이며 힘겹게 걷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예방접종하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처음 하는 결핵 예방접종은 그 당시 입원 끝나고 조리원에 있을 때라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땡땡이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자기 그날만 좀 일찍 올 수 없을까? 하고 물었을 때 아기띠하고 혼자 병원도 못 가? 택시 타면 바로 앞에서 내려주잖아. 아기띠만 하면 나머지는 택시가 다 한다는데 절 그깟 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몸 상태가 정상인 것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 혼자 밖에 나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을 때였는데 뻔히 제 몸 상태 알면서 기가 차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기 낳아서 축하한다고 시댁 식구들 왔을 때 시어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목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짐 정리 좀 도와주지 소파에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더니 산후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저보고 집에서 하는 게 뭐냐입니다. 입주도우미 아니고 출퇴근 도우미였어요? 도우미 없었으면 그 몸으로 저 못 살았을 거예요. 저보고 네가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냐고 집안일까지 바라는 저한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남편이 술과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매일 먹어요. 맥주 몇 캔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소주 또는 소맥을 먹습니다. 지인들은 또 너무 소중해서 마누라에게는 지랄지랄해도 지인에게는 뭐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신생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밖에 나가 사람들과 술 마시려고 해서 무지 싸웠습니다. 나가면 대중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들어올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지인이 부르면 거절을 못 하겠나 봐요. 등신 같고 화가 납니다. 내 몸도 이렇고 밤에는 아기 좀 케어해 줬으면 하는데 제발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살지 말고 사람들하고 살라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참다 참다 아기띠하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 갔는데 아기 물건이 좀 많습니까? 짐 때문에 무거운 트렁크 끌고 겨우겨우 택시 타고 가다가 그만 꼬리뼈가 나갔습니다. 출산 후 2개월 반 되던 무렵이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고쳐놔서 바닥에 누울 수 있고 쩔뚝이 덩걸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꼬리뼈가 나가는 바람에 몸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남들보다 꼬리뼈가 긴데 출산 때 그게 걸림돌이 되었나 봐요. 극도로 약해져 있던 꼬리뼈였는데 무리하는 바람에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도수치료 받으러 다녔고요. 그래서 남편이 3시간짜리 육아도우미 3일 붙여준 거예요. 치료받으러 다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번엔 앉기만 하면 임신 때처럼 꼬리뼈가 무지하게 아픈 게 추가되더라고요. 꼬리뼈가 불안정해서 중심을 못 잡고 허리와 골반은 뒤틀려 있으니 걸을 때마다 무릎에 힘을 잘 못 줘서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거였습니다. 도수 치료사가 절대 오래 걷지 말라 당부했고요. 말했다시피 운동은 꿈도 못 꿨었는데 2달 도수 치료 받으니 근육이 강해야 도수 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안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라 해서 산부인과에 있는 산후요가 일주일에 2번 이번에 끊었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사람인데 돈도 돈이지만 내 몸 정상인 돼서 운동해서 살도 빼고 건강해져서 임신 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수 치료비와 실비 있어서 보험 청구하면 되는데 당장 나가는 게 아까운지 도수 치료 때문에 돈 나간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딸이 잠을 진짜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낮잠을 자도 30분 정도? 아이 깨어 있을 땐 아이 케어하고 아이 잠깐이라도 자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안일하고 빨래는 셋이 사는데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거의 매일 돌리고요. 도움이 오면 애 맡기고 3시간 치료하러 나가고요. 아이가 통 잠을 안 자서 아직도 밤중 수유하고 요즘 코감기가 심각하게 걸려서 잘 때마다 보채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못 자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밥이요? 저 이 몸으로 하루하루 요리까진 절대 못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밥은 합니다. 밥을 잔뜩 해놓고 냉동실에 락앤락통에 담아서 넣어놔요. 반찬은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들어 와요. 그럼 저도 하루 세끼 냉동밥 돌려서 엄마가 해준 반찬과 짬날 때마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남편이요? 절대 안 먹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을까요? 뭔가 거창한 걸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몸 이지경 돼서 하루하루 아기 보는 것도 벅찬 마누라가 진수성찬까지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걸까요? 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기 목욕시키는 거 말곤 꼼짝도 안 하려는 놈이 말이에요. 집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주범이 지라는 걸 모르나 봐요. 다음날 돼서 아기 잘 때 그거 치우는 거 오로지 제 몫인데 말이죠. 빨래나 빨래통에 넣던가 진짜. 밥도 엄마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고 가시고 저도 가끔 카레 만들어주는데 그럴 때만 좀 먹지 한 번 먹은 건 또 두세 번 안 먹어요. 여자는 슈퍼우먼인 줄 아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거의 여기까지예요. 저번 주에 지인들하고 술 먹고 외박한다는 거 그게 지금 갓난쟁이 있는 유부남이 할 소리냐고 뭐라고 했더니 외박은 안 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어제 또 술 먹는다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 쿨하게 보내줬죠. 근데 애가 아픈 거예요. 친정엄마랑 응급실 갔죠. 그럼 애가 아프면 일찍 들어와야죠. 11시 넘으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집에 갔던 친정엄마 다시 오고 친정엄마 연락하고 저 연락하고 하니 그때서야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애가 응급실 갔다 오랴 우르랴 자기도 지쳤는지 하필 그때 잠들었는데 들어와서는 별것 아닌 양 뭐야 자잖아 이 정도. 친정엄마 가고 또 싸움이 시작되었죠. 너 같으면 오랜만에 술 마시러 나갔는데 일찍 오고 싶냐입니다. 저번 주에 나갔잖아요. 그게 왜 오랜만이에요? 그냥 자기랑 이혼하고 백수나 한낱 월급쟁이들하고 살래요? 월급쟁이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러 나가는 게 당당한 거예요. 어제는 저보고 몸 병신으로 살 거면 나가라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랑 안 살았을 거랍니다.
제 몸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저 아기 낳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일 원통한 건 저예요. 아기 100일 때까지 하루하루 눈물만 나온 저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연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이게 남자들의 본심이겠죠? 저도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네요. 이런 몸뚱아리로 못 사는 맛이 있답니까? 아휴, 갓난쟁이 있는 아이 아빠가 어쩜 술 먹고 외박하겠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 3시간 육아 도우미 불러주고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100% 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이는 남편이 강력하게 원했고요. 저는 그다지 아이도 좋아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 과정 모든 게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지 하는 주의였어요. 남편은 아이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을 달고 살았고요. 평소에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애 태어나면 정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 잠 못 자 죽겠다를 입에 달고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나가려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당연히 애 태어나면 그 모든 과정 감수할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애를 그닥 안 좋아하는 저였는데 낳고 나니 힘들고 아파 죽겠어도 내 새끼 너무 이쁘고 아프면 안쓰럽긴 합니다. 이혼까진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자식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아이디다 보니까 저만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아침에 나가서 아직도 부재 중이고요. 댓글 중엔 제가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집안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부분이 글 어디에 있는 건지. 전업주부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잘 때 집안일은 필수 아닌가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는 매일 못 돌려도 아기 주변은 청소 필수입니다. 9시부터 수면 교육 안방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가 코감기라 안방은 무조건 청결 상태 필수예요. 먼지 수시로 닦고 가습기 돌리고 가습기로도 부족해서 젖은 빨래 안방에다 널어 놓습니다. 이게 집안일 아닌가요? 물론 100일까지는 집안일은 거의 못할 정도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고 몸이 많이 좋아진 이상 아이가 있는데 집안일은 필수죠. 남편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희 매일 싸우는 거 아니고요. 글에 올린 것처럼 남편이 술 먹는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닐 때만 이사단이 나는 건데 사실 임신 전에는 이런 일로 거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더 갑갑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든 거 아는데 가끔 술 마시러 간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적당히 마시고 12시 안으로 들어오고 본인이 알아서 자제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싸움도 안 나겠죠. 술 마시러 나갔다 하면 새벽 늦게까지, 아침에 들어오면 어느 와이프가 싸움을 안 낼까요? 악에 바치니 자꾸 과격하게 말을 했던 건데, 그래요. 그건 제가 너무 남발을 했네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계속 풀어주자니 남편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허구한 날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싸울 테고.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러 나간다고만 하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만 해도 저번 주 토요일에 술 마시러 나가고 주중에 아는 지인 축하날이라고 나가고 어제 나가고, 어제는 애 아파서 싸움이 났던 건데 제가 그렇게 묶어두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밥은 말했다시피 밥은 늘 있습니다. 쌀이요. 가득해서 냉동고에 넣어둬요. 매일매일 밥 반찬을 할 정도까지의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변명과 징징거림으로 보이겠지만 밥 문제는 아직은 그래요. 몸이 좋아진 지금 제가 감당 가능한 건 집안일과 아이 부분까지만이에요. 솔직히 임신 전에는 아침밥도 차려주고 운전할 때 먹으라고 소소하게 간식이나 도시락도 싸줬는데 왜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300개가 넘는 댓글들을 계속 보고 있자니 자꾸 저도 저를 대변하는 변명거리만 나오네요. 병신 얘기를 남발한 건 저도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운전하지 않고 갈 길이 멀지만 여기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준 것도 크니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댓글들을 보니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로요. 눈물도 나오고 저에게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되도록이면 남편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살겠습니다. 이제 추가글도 그만 쓸게요. 댓글입니다. 남편분 애 낳느라 와이프는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졌는데 그깟 술자리 못 가게 한다고 빽대면서 온 동네 님 와이프 쌍욕 먹는 신발년 만들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내분이 자기 입장 글 안 올렸으면 더 욕먹었을 텐데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나 달 300씩 보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 뒤질 때까지 처마시면서. 이해 부족 때문에들 싸우죠. 남편들 문제는 총각 때나 애 없을 때처럼 계속 살려고 하니 문제를 유발하는 거고, 아내들 문제는 한 가정을 같이 책임지는 자신도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연애 때처럼 의지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식의 어필로 징징거리니 충돌을 유발하는 면이 있음. 가부장제 사라지고 이젠 한 집에 가장이 둘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추세이니 서로 많이 달라져야겠죠. 결혼 전과 후, 아이가 생기기 전과 후는 환경이 많이 변하니 그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 아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참아줬듯이 남편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참아주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서로 잊지 말고 각인한다면 좋겠네요. 이런 점을 꾸준히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칭찬으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이 아픈 거 참아내며 가정을 위해 회복에 집중하고 노력하려 했던 부분을 남편은 잘 알아주려 하고, 남편 또한 밖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늘 애쓰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술로만 해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고, 다른 몸에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점을 아내는 알아주세요. 함께 잘 살자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는 자연분만을 강요한 남편이네. 수술하면 몸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자기가 강요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자연분만을 하자고 했으면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는 알아보고 말을 하던가. 일도 모르면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놔. 이번 사연은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친자 확인해주고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유로 이혼을 진행 중인 여자입니다. 아이가 20개월 접어드는데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더군요. 우리 애가 자기 애 같지 않다나요? 얼굴형과 이목구비, 신체 모양 등 자기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말하더라고요. 내 아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길고 평범한 얼굴이에요. 남편은 얼굴이 작은데 이목구비가 별로라서 좀 못생긴 편입니다. 남편은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고 저는 피부가 하얀 편이에요. 아이가 저와 남편의 장점만 받은 것 같습니다. 얼굴 작은 것은 남편을 닮았고 이목구비는 저를 좀 닮았고 피부는 저를 닮아 하얗습니다. 마트나 식당에서 아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 예쁘다고 한참 아이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했나 봐요. 제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아닌가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화만 냈습니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남편은 또 친자 확인 얘기를 하더군요. 아이가 자기와 닮은 구석이 없다며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성질을 내며 그래 하자고 했어요. 친자로 나올 것이 뻔한데 확인 서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혼 서류도 작성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정말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이런 인간과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제가 직업상 사생활이 중요한데 이혼하게 되면 철저하게 이혼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혼할 거 남편을 밟아버리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밤늦게 귀가를 한다거나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은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는지 너무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정상인이었다면 아이가 병원에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먼저 했겠죠? 그랬다면 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이가 남편을 닮은 곳도 있고 저를 닮은 곳도 있어요. 남편과 제가 그닥 잘생긴 외모는 아닌데 아이가 좋은 것만 받아서 예쁜 것이라 사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니 좋기만 했죠. 남편도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 제가 바보였나 봐요. 남편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친자로 나올 시에 이혼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자고요. 남편은 또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웃기지 말라고 친자 확인서 나오는 순간 우린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의심해서 친자 확인 운운하며 저와 싸운 것을 전부 녹음했어요.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해서 했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아이가 병원에서 바뀐 것으로 생각하냐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들어야 할 말을
시부모님에게 들으니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은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는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뺨을 때리셨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고 하시며 남편에게 온갖 쌍욕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저걸 아주 밟아버려야 하는데 하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친자 확인 검사는 했고 곧 결과가 나오니 저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께 이 말씀도 드렸어요. 친자로 나올 시에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고 위자료까지 정해놓았는데 남편은 친자가 아니란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저의 요구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이날 시댁에서 함께 대화한 내용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친자 확인서가 나왔고 당연히 남편의 친자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더니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시댁과 친정에 전화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나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고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으리란 의심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남편은 왜 나를 의심했는지 모르겠다. 나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사람과 살 수 없다.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아빠가 자기를 의심했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나는 그전부터 분명히 말했다. 친자 확인이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고 면접 교섭 같은 것은 없다. 시부모님은 이제 손주를 못 보시게 되셨다. 아들이 벌인 일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전화하고 톡하고 하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해야죠. 남편은 이혼 서류 작성 안 해줄 것이 뻔해서 소송하려고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잘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갈 정도로 본인을 안 닮았다면 남편 입장에서 의심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행동 반경을 뻔히 알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만약 자기와 너무 안 닮아서 의심이 갔으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지는 않았을지 의심을 먼저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제가 외도로 아이를 낳았다고 확신하는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만나자마자 쓰니님이 고졸이라고 막말을 하던 예비시모에게 똑같이 막말을 해주고 파혼했다는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기만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말만 하더군요. 제가 대학을 안 나온 것이 그렇게 흠잡을 일이었나 봅니다. 자기 아들은 지잡대 나와서 저와 비슷한 돈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나 봐요. 결혼하면 앞으로 자기가 돈 벌 것이니 제가 전세금 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도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왔으니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8살인 평범녀입니다. 직원 수가 10명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도 좋고 급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랑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개무시를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남친과 1년 반 정도 사귀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고요. 남친은 대학을 나왔고 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얼마 전에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친과 약속한 날짜에 남친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값이 꽤 나가는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 들고 인사를 갔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느라 수고했다, 반갑다 이런 상식적인 말을 기대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는 불평을 하셨습니다. 저녁 6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녁을 일찍 드시나 보다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네요.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 온다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차림이었습니다. 대충 차린 반찬에 국이 올려져 있는 것이 상차림의 전부였습니다. 남친 하는 말이 제가 한우를 사왔으니 그거 구워 먹으면 되겠다 하는데
표정이 참 해맑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황당하기만 했지만 암튼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 구워서 먹었습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만 들고 갔다면 나물 반찬이나 먹고 왔을 생각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남친 어머니는 본인이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걸 뭘 사오냐며 불평을 했어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과도를 주면서 과일을 깎아보라 하셨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애가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이러면서 과도를 건네주시는데 남친이란 놈은 뭐가 좋은지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읽었는지 자기 엄마에게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애교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우리 엄마 농담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이때 뛰쳐나올 걸 그랬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자존심만 상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과일을 먹으면서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얘기는 들었다. 대학도 못 나왔다며 뭐 해 먹고 사니? 결혼하면 집에 들어앉겠네. 요즘 이런 시대가 없으니 결혼하면 잘해라. 이런 말을 쉴 새 없이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았네요. 참고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대학도 안 나와서 빌빌대다가 우리 아들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이러더군요. 저 순간 돌아버렸어요. 다시 앉아서 남친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사실인데 어쩌라는 거냐는 식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내가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했어요. 남친은 옆에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자기가 평생 돈을 벌어올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럼 평생 일 안 하고 살아야 하냐 물었더니 남친은 저에게 애 안 낳을 거냐 하더군요. 나는 애 낳고 집안일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 벌이로는 애 키우며 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도 지잡대 나와서 벌이도 고졸인 나랑 비슷하면 대학 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낸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죠. 그 잘난 대학 나와서 집 한 채 장만 못해서 여자에게 전셋집 해오게 만드는 주제에 누굴 무시하냐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또 대학 얘기를 꺼내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대학도 안 나와서 머리도 나쁜 걸 며느리로 받아주려 했더니 성깔 부리는 것 좀 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남친 어머니에게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미친 엄마 밑에서 자란 지잡대 출신에 연봉 4천도 안 되는 거지 새끼랑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냐고. 혼자 살기도 빠듯할 정도밖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나보고 맞벌이를 해달라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벌써부터 부엌대기 취급을 하려는데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대학 안 나왔어도 착실하게 일하고 돈도 모으고 살고 있으니 훨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했죠. 그런 내가 이런 쓰레기통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겠냐고 했습니다. 저에게 막말하는 사람에게 어른이라고 똑같이 막말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못 배운 티를 내면서 막말을 하고 집안 꼴도 별 볼 일 없고 가정교육이 개판인데 이렇게 개념이 없는 남자와 누가 결혼한다고 할지 정말 궁금하다 말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더니 계속 톡이 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농담식으로 말한 것에 그렇게 발끈한 것을 보고 저에게 많이 실망했대요. 미친 엄마 밑에서 자란 놈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자기랑 결혼 진짜 안 할 거냐 묻더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며칠 안으로 자기 집에 사과하러 오라는데 정말 쌍욕 마려웠네요. 너 같은 놈이랑 전셋집 해가면서 결혼하려 했던 내가 한심해 죽겠으니 이제 톡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친 집에 인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왔으면 정말 한동안 성질나서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저 안 건드리면 먼저 화를 내지는 않지만 이유 없이 못 살게 굴거나 시비를 걸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며칠 지났는데 화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저도 막말을 하고 왔는데도 이 정도로 화가 나는데 만약 아무 말도 못하고 수모만 당하고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남친 소개해 주었던 회사 선배 언니에게 말했더니 그런 애인 줄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우 세트랑 과일 바구니로 액땜했다고 생각하겠다고요.
부모님께 말하기도 창피해서 남친과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보여서 결혼은 일단 보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씀드려야죠. 정말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다 있네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거겠죠. 태어나서 처음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가끔 멍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괜찮아지겠죠? 이번 사연은 오빠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예비 신부가 부모님의 개소리에 대응해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한 모습을 보고 시원함을 느꼈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 다니는 미혼 여자예요. 저희 부모님은 남존여비가 참 심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념도 많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오빠가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오빠 여자친구가 왔다가 저희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집을 뒤집어 놓고 갔어요. 솔직히 내 식구들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기만 합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남친이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과 살고 있지만 여건만 되면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남친도 저도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결혼은 좀 천천히 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얼른 집에서 나가고만 싶어요.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남친과 살림을 차려서 살고 싶기도 합니다. 남친과 동거를 시작하거나 혼자 살거나 어떤 방법도 상관없고 저는 얼른 집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오빠도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분들이고 저와 오빠를 많이 차별해서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저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별것도 아닌 존재였네요. 친구들이 가끔 자기 부모님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이나 선물 고르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낯설어요. 저는 부모님께 별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부모님 생신에 간단한 선물 드리고 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월 30씩 내는 조건으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안 쓰고 악착같이 돈 모았습니다. 빨리 돈 모아서 아주 멀리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족애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빠는 여친과 6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언니와 만나서 몇 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언니는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언니가 오빠와 사귄다는 것이 저는 좀 아까웠어요. 얼마 전부터 오빠가 그 언니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를 온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온다는 날이 되었고 오빠가 그 언니를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일어나는 법도 없이 앉아서 언니를 맞이하더군요. 맨바닥에 앉으라는 말에 그 언니가 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오빠는 그 옆에 편하게 앉았는데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가서 이런 상황을 맞으면 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빠는 내 가족이고 그 언니는 남남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었죠. 일단 그 언니는 그렇게 앉아야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물 한 잔 내오지 않은 채로 덕담을 하는 듯이 말하면서 그 언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남자 기를 살려주려면 여자가 잘해야 한다. 결혼은 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니 요즘 되바라진 애들처럼 각자 부모 알아서 챙기자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친부모와 친딸처럼 지내자. 저희 엄마가 친딸인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겪은 저는 정말 그 언니가 결혼한다는 거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언니가 물 한 잔 못 얻어먹고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잔소리를 더 하더니 밥을 먹자며 언니에게 주스 마신 컵과 쟁반을 씻어달라고 하더군요. 그 언니는 잠시 멈칫했고 제가 컵과 쟁반을 씻으려고 했더니 엄마는 저에게 정색을 하며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나를 그렇게 부려먹던 엄마가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차마 그 언니가 설거지를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아빠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혼자 신나하고 있었어요. 밥을 차린 걸 보니 새로운 음식은 별로 없었어요. 찌개가 유일한 새로운 음식이었죠. 이게 손님을 맞으려고 차린 밥상이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에게 식은 밥을 주더군요. 옆에 있는 아빠와 오빠는 새로운 밥이 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그 언니는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먹던 식은 밥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언니에게 창피해서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언니도 수저를 들지 않고 있었는데 등신 같은 오빠는 신나게 처먹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밥을 먹으면서 언니에게 합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인연은 합가에서 살아야 한다. 그 후에 분가를 하면 집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언니에게 얼른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언니의 시원한 대답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아빠는 합가에 대해 긴 연설을 하셨습니다. 원래도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빠인데 딱히 지혜가 담긴 좋은 말씀은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본인 편한 대로 논리를 펼치는 분이 저희 아빠입니다. 언니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아빠는 결국 언니에게 대답을 요구하더라고요. 언니는 굴하지 않고 대답을 안 했고 아빠는 원하던 대답이 안 나오면 또 긴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빠가 자꾸 대답을 강요했더니 드디어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헤어질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오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자는 눌려 사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탓에 제가 긴장을 한 것이겠죠. 파혼했다는 사연을 보면 보통 여자가 나중에 헤어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잔소리 같은 연설을 하는 중에 언니가 대놓고 오빠와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니 저는 너무 시원했어요. 언니가 헤어질 것이라고 말하니 아빠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오빠는 더 당황했고 아빠는 뭐야? 이랬는데 언니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건데 여기 와보니까 벌써부터 불행할 게 뻔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상처만 받았어요. 노력으로 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려고요.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빠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한 것은 더 놀라웠어요. 아빠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고 있고 엄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언니는 차분한 표정이더라고요. 오빠란 인간은 그때서야 상황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그 언니와 둘이 얘기를 해야겠다며 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오빠가 들어왔는데 언니가 대화도 거부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겠죠. 오빠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난동을 부리듯 화를 내는데 아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엄마에게 개지랄 떠는 것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아빠는 자기가 합가가 어쩌고 했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탓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은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여자 탓을 하는 집이니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빠랑 오빠가 엄마를 몰아세우니 엄마가 언니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며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엄마가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자마자 그 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수신 거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언니에게 엄청난 양의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오빠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 언니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엄마는 오빠에게 미안하다 했다가 화를 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그런 여자의 며느리로서 별로다 이러는 중인데 저 혼자 속이 너무 시원해하는 중입니다. 그 언니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저도 그 언니를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할 말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남자 집에 가서 우리 집과 비슷한 분위기면 여러분들도 한번 오빠 여자친구가 말했던 대로 말해보세요. 집 식구들 단체로 멘붕 와요. 그렇다고 우리 집 같은 집구석이 정상적인 분위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남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예비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모욕이나 하고 있었으니 저희 집이 수준 이하인 것은 맞잖아요. 눈치 없이 혼자 결혼에 들떠있던 오빠도 참 머저리 같은 놈이고요. 저는 더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얼른 이 집에서 나가죠. 가능하다면 멀리 나가려고요. 남친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면 부모님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 걱정이에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보태줄 부모님도 아닌데 괜히 남친에게 이상한 소리나 할 게 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남친에게 귀하게 키운 딸 어쩌고 하면 제가 다 엎어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있을 일이니 저는 며칠 전 있었던 그 언니의 사이다 발언이나 되새기며 시원함을 느끼고 있을까 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는 이걸 항상 약점을 잡아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우를 확실하게 응징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이제 신우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는 내년쯤 가질 생각이에요. 그래도 34살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가지려고 해요. 제 나이가 내년에 33살이 되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멀어졌어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저처럼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남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신우는 참으로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원래도 소극적인 제가 이런 사실을 들먹이며 말하는 신우 앞에서는 위축돼서 더 소극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원래도 소심한 성격이 더 소심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신우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자들이 하는 짓인지 신우가 원래 못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더 이상 참고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못되게 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그랬는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원하기만 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고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학생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들 보는 앞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저는 울면서 집에 가는 날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삽니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었어요. 말도 상대가 원하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 2명이 생겼고 그 친구들과는 평생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친구가 자기 남사친이 저를 건드려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남사친에게 저는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벗어났고 그 이후로 남자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참 뻔뻔했어요. 사과는커녕 제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저는 먼 곳에 와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생활했습니다. 남자도 두렵고 여자도 두려웠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애한테 친구라고 애정을 쏟았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철벽부터 쳤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 사람들과 인연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뒤통수를 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믿었던 애들도 그랬는데 회사 동료들은 더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산 것이죠. 현재는 남편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던 행동들이 상처들로 인해 생긴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남사친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마음을 열고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과거 얘기도 다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바람이 나서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혐오증이 더 심해졌었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누가 다가올 수 있었겠어요? 남편도 저에게 다가오려 했는데 저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반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말을 걸곤 했는데 그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친구가 말도 잘하고 알고 보면 재주도 많은 친구란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즐겁게 연애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격도 좋고 잘생긴 남자에 비하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남자와 한동안이라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떠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망설였던 것이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고심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결혼식 하객으로 와줄 지인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몰 웨딩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양가 어른들이 반대하실 것이 뻔해서 마음을 접었어요.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주기도 쑥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여자친구와 여사친을 모두 데려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신우에게 남편이 부탁해서 친구들을 불러 축의금 내지 말고 밥만 먹고 사진만 찍고 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신부 하객이 비슷하게 되어 사진을 찍고 남편 친구들에게도 신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이었죠. 저희는 시댁 가까이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습니다. 신우는 미혼이고 시댁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남편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우는 남편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린데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신우는 자기가 결혼식 때 친구들을 부르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말을 가끔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날이 갈수록 신우는 제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결혼식에 부를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 위축되어 그 뒤부터 신우를 보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가까이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신우와 비슷한 질문을 하더군요. 제 과거의 일을 말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긴 얘기이기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과거가 떠올랐는지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심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게 된 것은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였을 것이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제 과거의 얘기들을 솔직하게 했어요. 신우를 믿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신우에게 제 과거는 물고 늘어지기 좋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주변에 사람이 적은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으니 남편과도 불행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 6개월도 안 되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그냥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사실대로 말을 했고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신우에게 당당함을 보여줘라.
그 후에 이혼하자고 하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냥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절대 보내주지 못한다.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에서 나와 보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남편은 신우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새언니는 너를 믿고 그렇게 과거의 얘기를 오픈했는데 너는 그걸 약점 잡으려고 하면 되겠냐고 했어요.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너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찾아가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버렸냐?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마누라 말에 홀려서 동생을 잡냐고 뭐라 하시더군요. 신우는 분명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우에게 말이 나오더군요. 친구를 괴롭힌 사람이 문제인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신우에게 쏟아냈어요. 마지막에는 신우가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어서 부모님을 학교에 불려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긴데 아가씨와는 앞으로 멀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인성이 글러먹은 것들은 분명 시어머니처럼 싸고 도는 부모가 있기에 평생 쓰레기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저렇게 바르게 자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이제 다시는 여기에 발걸음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제 인간 안 된다고요. 이후에 저와 남편은 시댁에 안 간 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전화를 드리는 정도예요. 못된 신우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제 정신건강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약간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가끔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요. 시댁에 언제까지 발걸음을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과거를 여기에 적고 나니 좀 더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차별을 받아오다가 부모님에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댁 일로 함께 고통받았던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절대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네요.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희 부모님은 보태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대학 때부터 제가 알아서 전부 다 했습니다. 장학금을 놓쳐서는 안 되었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 많이 주는 알바 자리만 골라서 다녔습니다. 용돈도 벌고 옷도 사야 했고 교재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대학 때 장학금을 한 번 못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학기 등록금을 저희 부모님께서 대주셨는데 이 일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은 한 학기 등록금 대주셨던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간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차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네요. 반면에 아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입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귀한 딸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아내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알바 때문에 술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독립심이 강해 보인다고 저를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외동이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서 동생과 차별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으며 그 지원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동생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기도 했고 제 고통을 아내와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힘들었던 것을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괴로워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위로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괴로움 때문에 아내에게 막말을 했던 것이 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물질적 지원 등을 친정에서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아내는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은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에게 8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내와 저는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처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희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아이 소식이 왜 아직 없는 것이냐며 은근히 눈치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 제사에 가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차를 쓰고 제사에 갔습니다. 제사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저희 어머니는 부부 사이가 안 좋냐, 몸에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둘이 재밌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저에게 부모님으로부터 8천을 지원받을 것인데 그 돈이 너무 적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생이 지원을 받는 것을 좋아해 주지 못하는 못난 형입니다. 동생을 질투나 하는 나쁜 형입니다. 저도 많이 화가 났지만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댁에 잘하려고 하는 아내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는 못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모님으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인연을 끊겠다고요? 아내는 이때 제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저지를까봐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까봐 무섭기도 했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다리가 풀려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더군요.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아내는 집에 와서 저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아내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왜 저와 동생에게 그렇게 차별을 두시냐고 물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넌 알아서 하잖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고 가슴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일은 엄마 아버지 장례식장 뿐이라고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옆집 할머님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니 들어오셔서 아내와 함께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우는 아이처럼 그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겨우 회사를 다니며 정신줄을 부여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 아버지 생신, 제사 등이 있었지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가 났다고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은 나쁜 형입니다. 동생이나 질투하는 못난 놈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가에만 알렸고 처가 식구들은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닮은 씩씩한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또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과일을 보낸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내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며 안부를 묻고는 가끔 제가 별말 없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제 마음을 풀어주고 저희 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도록 만들려고 하길래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연을 끊었는데 네가 왜 주저넘게 나서냐? 는 막말을 하며 착하기만 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아내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아내에게 그냥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냥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내가 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혼자 착한 척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며 아내는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착한 아내에게 성질이나 내는 나쁜 남편입니다. 다음날 아내가 저녁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침에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젠 아내도 못 참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뭐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는 아버지께 필요한 것 없으니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했답니다. 아내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아버님께 주워온 자식이고 도련님만 친자식이니 도련님과 잘 사시면 된다고 했답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내 손주도 못 보냐고 하시길래 아내는 미운 자식이 낳은 손주가 뭐가 예쁘겠냐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도 차별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인다고 했답니다. 우리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받게 둘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도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장례식에서나 뵙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천륜을 들먹이길래 천륜을 저버린 것은 부모님이고 내 남편은 부모님이 내친 자식이니 쓸데없이 전화해서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곧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고 이사도 할 생각이니 관심 끊으시고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으니 곧 그쪽에서 아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잘 지내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제 부모님에게 버릇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내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들은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저는 나쁜 자식이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여기에 털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힘들었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해가는 집을 공동명의하라고 난리치던 여친 어머니에게 거지 취급을 하고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다가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매달리고 있고 여친 부모님은 저에게 대화로 잘 풀어나가자고 해서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결혼을 진행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커피숍에서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네요. 보통 제 또래 월급쟁이들이 버는 만큼 법니다. 커피숍이 있는 건물은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분들이셨습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국밥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이라서 번 돈을 착실하게 모으셨습니다.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과 저에게 작은 건물 하나씩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저희 형은 부모님의 지인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저에게 사돈어른이 된 것이죠. 커피숍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건물 월세도 받고 있어서 돈은 모자라지 않게 법니다. 세금을 내고도 적지 않은 벌이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1층에 있는데 1층에 다른 세입자가 또 있고 건물은 4층까지 있어서 월세만 받아도 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친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양가에 서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여친 부모님은 저를 참 좋게 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여친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친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결혼하게 되면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좀 좁아서 좀 더 큰 평수로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친은 살림살이들을 해올 예정이었어요. 여친이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려 했고 돈이 모자라면 여친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단순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커피숍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친은 혼수를 간소하게 하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친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친 집에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여친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여친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더군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아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도 생각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요. 여친 어머니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집 명의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대답을 재촉하는 여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오는 집인데 공동명의로 할 생각은 없다고요. 여친 어머니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모든 재산은 공동이 돼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 될 텐데 당연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친 어머니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요? 결혼 전에 함께 돈을 들여서 장만한 집이거나 결혼 후에 함께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라면 모를까 제가 하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길래 뭐가 이기적인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친과 여친 어머니는 제가 집 하나 나눠 갖기 싫어서 공동명의를 안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 하더군요. 여친은 평생 함께 할 사람인데 집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럼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함께 할 사이인데 집 명의가 내 명의면 뭐가 어때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주장하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말은 틀렸다고 하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친 아버님도 별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니 저 빼고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친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신데 저희 부모님은 식당이나 하시던 분 아니냐면서 이런 집에 장가 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집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친 어머니는 여친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 앞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여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식당이나 하던 분들이 이런 것은 제대로 가르쳤겠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친을 보니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그렇다면 헤어지는 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친과 여친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간단히 말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괜한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욕보인 것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지만 예의는 아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사하시면서 저희 형제 교육에도 신경 많이 쓰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검소하셨던 분들이고 옛날에 전부 현금 받으며 장사했었는데 그 대박집에서 번 돈 다 어디 갔겠냐 했죠. 지금 저의 커피숍이 있는 건물은 제 명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까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을 거냐고 했죠. 식당 하던 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니 여기서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무원 하는 집 아들이 가장 돈이 없었는데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뭐가 아쉽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한데 여친보다 훨씬 더 어리고 좋은 여자 만나면 되니 따님을 다른 곳에 파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 정말 더럽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가 다 돼서 여친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여친은 저보고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나가면 되냐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나요?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일을 키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끝났고 더 이상 일을 만들 것도 없다고 했고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던 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여친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신혼집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에게 제가 화를 내고 나간 것은 용서를 받으라더군요. 그래야 자기와 결혼을 할 수 있다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너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듯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화 안 받을 것이니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여친 번호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친 가족들 전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친네 집을 거지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친이 전화해서 사과를 할 때만 해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여친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면서 막말을 했는데도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참 불효자에 자존심도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친이 전화를 해도 받지 못할 거예요. 만약 여친이 제 가게로 찾아온다고 해도 제가 피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여친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친 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 말하고 여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친을 괴롭히며 살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그렇게 서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친이 가게로 찾아오면 귀찮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네요. 제가 해가는 집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여친 어머니와 여친이 정상이 아닌 건 맞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여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저장하고 톡을 봤더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여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른이고 뭐고 정말 쌍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며 파혼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부모님 식당에 쓸 김치 400포기를 해달라고 했다가 김장날 안 올 테니 김치 해주지 말라고 한 새언니가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새언니가 김장 때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400포기가 넘는 배추 저희가 다 떠안아 김장을 하게 생겨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겸업으로 농사일도 하십니다. 밭은 넓은데 저희 먹을 정도만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들 정도 농사지어 먹었어요. 상추, 배추, 가지, 부추 정도 했습니다. 새언니 부모님께서 음식점을 하세요. 찌개를 파는 집인데 새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김치를 해주시면 그걸 음식점에 사용하고 싶다고 오빠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고 새언니 측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구체적인 말도 없었지만 사돈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며 저희 아빠가 수락을 하셨어요. 배추는 이미 밭에 심었고 김치속을 만들 때 사용할 부추, 무, 양파, 마늘, 생강 등을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김장을 할 예정이라고 오빠에게 전하니 새언니가 불쑥 집에 찾아와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갔답니다. 김치 안 받을 테니 김장 때 안 오겠다고 했대요. 부모님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 김장 해봤자 20포기였어요. 새언니네 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토를 내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배추를 심기 전에 말했어야죠. 정말 몇 주 안 남겨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 안 오겠다는 새언니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부모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돈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와 새언니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새언니 아버님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김치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새언니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답니다. 새언니 아버님께서 계속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로 새언니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빠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름 새언니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새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언니가 한 행동은 아마도 본인이 안 와도 김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언니 아버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새언니를 김장 때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가게 알바생도 일을 거들라고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사돈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마당이 있기는 하지만 김장을 못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못된 심보로 김장에 안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추랑 야채들 그냥 싸게 팔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돈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새언니는 다시는 안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도 집에 못 오겠다고 하셨고요. 결국은 배추 팔 곳을 알아봐서 팔았습니다. 배추를 직접 따가는 조건으로 좀 싸게 팔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기 아버지에게 싸가지 없게 말을 했다면서 화를 내길래 저는 더 화를 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 생각도 안 하고 너네 부모님 가게에 김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는 부모님 장사고 뭐고 네가 귀찮으니까 개소리를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너를 안 보실 요량이니 그리 알라고 했어요. 새언니고 뭐고 그냥 너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새언니는 사돈께서 배추랑 야채값을 드린다고 했다면서 그거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 돈 절대 못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성 쓰레기인 네가 또 나중에 보상해줬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칠 것이 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했어요. 팔 곳도 다 정해졌으니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새언니가 전화를 했었대요. 자기가 한 소리는 다 빼먹고 제가 자기한테 너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걔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대요. 네가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니 이젠 못 믿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오빠가 집에 와서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오히려 저희 가족들을 원망하더니 오빠를 들들 볶았나 봐요. 그래서 오빠는 너 같은 거랑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했대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길래 오빠가 너는 내가 살던 집에 몸만 들어왔으니 몸만 그대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후회나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대요. 오빠가 전화도 없이 있으니까 이틀 후에 새언니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산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오빠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돈어른들께서 새언니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표정으로 대했는데 사돈어른들께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새언니도 잘못했다고 저희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다고 용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 얼른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돈어른들은 장사하느라 바빠서 딸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라도 잘 가르칠 테니 용서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어른들이 그래도 경우가 있는 분들이니 이번 일은 넘어가 주자고 하세요. 저희 오빠는 그래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새언니는 저희 오빠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와서 오빠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오빠가 때리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 건지. 새언니는 잘못은 했지만 원망은 듣기 싫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부모님은 오빠에게 사돈어른들을 봐서라도 새언니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오빠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오빠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새언니 같은 사람이 정상인 맞는지도 궁금합니다.